이번 시간은 조선전기편의 경제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 광해군 중리배교, 인조 때 병자호란, 효종 때, 현종 때 애송 논쟁을 신경을 써두시면 될 겁니다. 경제. 그러면 01번에 가면 농본주의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히 있고 과전법부터 필기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왕조 사회는 기본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본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농본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재정이나 민생안정을 충족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농업장려정책이 나오는데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토지개간을 꽤나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려 말에 우리나라 토지가 약 50만 결 정도가 되고 있어요. 조선왕조 개창 무렵에는 약 100만 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종 무렵에 가면 책에 따라 좀 다르는데 160만 결 또는 150여만 결, 165만 결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는 과정이 나오겠고 농업기술을 장려한다든가 농기구를 개발하면서 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농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상업과 수공업을 어떻게 합니까? 억제할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발달하기 꽤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억제했던 이유가 상공업은 사치나 낭비를 조장한다고 생각했고 농업을 피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농업을 피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상공업은 부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왜 부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양반들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농민들은 자급자족 경제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6세기는 국가 통제력이 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때부터 상공업이 조금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02번 토지제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꽤 중요한 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토지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토지제도 기본은 뭡니까? 과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제도 변천을 잠깐 본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과전법입니다. 고려 말에 나왔던 제도죠. 이 과전법 꽤 중요합니다. 과전법이 나중에 무슨 법으로 바뀌어요? 직전법으로 바뀌죠. 어느 왕입니까? 세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로 가면서 토지제도가 나오는 게 관수관급제가 등장해요. 관에서 수주하고 관에서 지급한다. 이게 관수관급제가 되겠고 16세기에 가다 보니까 무슨 제도로 바뀌냐면 녹봉제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변천 과정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토지제도로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과전법을 공부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과전법은 조선왕조 개창 1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91년이고 조선왕조 개창은 몇 년입니까? 92년이죠,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과전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은 고려 말에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어요? 권문세족이었죠. 권문세가락에도 관계는 없는데 또는 세족이락에도 관계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농장이 나올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농민은 토지를 뺏긴다 그랬으니까 농장이 나오면 무조건 농민의 생활은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조율을 이야기하면 얼마를 걷는다? 2분의 1을 걷는 게 거의 일반적인 수조율이에요. 자, 이러면서 등장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 농민도 못 살지만 그러면 국가재정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새로이 등장했던 관리, 토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국가 토지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 세족이 가지고 있는 농장을 어떻게 합니까? 몰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과전법을 건의한 사람은 고려말 조준이 건의합니다. 도평의사사의 점으로 건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급전도감을 설치합니다. 공사전적도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전법을 시행을 하는데 자, 이 권문세족의 농장을 몰수해서 뭐로 만드느냐? 공전으로 만듭니다. 공전은 수조율이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전을 겨루므로 국가 재정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이 공전의 일부를 누구한테 지급하고 있다? 신진 4대부에게 지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신진 4대의 토지를 지급하는데 원래 지급할 때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해요? 수조권이라고 해요? 수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쪽의 토지를 지급하냐면 경기 쪽입니다.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수조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서 소유권이라고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토지를 줄 때 얼마를 지급하느냐? 150결에서 10결의 토지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 토지 지급한 양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꽤 어렵게 냈을 때 대체하는 방법의 결론적으로 그러면 관리들한테 지급한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급했겠느냐? 결론은 국가한테 일한 대가죠. 그래서 관직복무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관직복무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관직을 복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현직 관리도 가능하고요. 또는 누구도 가능하다? 전직도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직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시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관직복무의 대가니까 이분들은 사망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망이라든가 관직에서 물러나면은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세습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세습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참고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세습이 인정되는 토지로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 보니까 부인이 경제할 수 없고 어린 자식만 남았을 때 경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부인한테 준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린 자식한테 지급한 토지를 휴량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세습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한테 무슨 권을 준다 그랬어요? 수조권을 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농민한테도 지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농민한테는 무슨 권을 준다? 경작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조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2분의 1 정도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얼마를 내도록 한다? 10분의 1을 내도록 한다. 이 당시 수확량이 302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얼마를 낸다? 32를 내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매년 수확량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30도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수확량에 따라 조금 차이는 두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답험 손실법 또는 손실답원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답험 손실법으로 수확량이 10%가 줄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금도 10%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확량이 80%가 줄게 되면 아예 면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일정 기간을 세습해요. 이걸 부인한테 주는 거라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을 때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고 휴량전은 어린 자식이다 보니까 경제력이 가능할 때까지만 인정을 해요. 근데 세습이 인정된 토지는 공신전이 있어요. 공신전은 세습을 인정하고 별사전, 준공신한테 준 토지는 3대를 세습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겠고 지주와 주인과 농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전주전객제라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계약관계로 본다. 계약관계로 본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에 한량관한테는 군전을 지급한다. 10도는 5개를 지급한다. 군전인데 혼도관이 말 것. 과전법은 군인전은 없어요. 군전은 있어요. 결론적으로 과전법에서 군인전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리는 거가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사료를 잠깐 봅시다. 과전법의 사료가 1번, 2번, 3번 날개 쪽에 사료가 나오는데 1번 자 중략 뒤로 갑니다. 근년에
견병이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가 여러 주군에 걸쳐 토지를 차지하고 산과 내를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강과 하천을 경계로 한다. 이 단어가 나오면 곤문세족은 농장화라 그랬어요. 지금 곤문세족이 얼마나 농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모 2번 갑니다. 꽤 중요한 문맥인데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종 때 설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경기에 소속된 군현을 정하고 좌우도로 나누어 배치한다. 여기에 과전을 설치하고 일품으로부터 구품과 산직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18가로 나누어 지급한다. 경성에 살면서 왕실을 시해하는 자는 과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 일과는 제내대군에서부터 문화시중 체크, 일과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중 1위까지 150결은 꼭 동그라미 해놓고 150결이고 18과는 곤무산절 10결 꼭 동그라미. 자, 그럼 문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종은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문종은 고려예요. 근데 마지막에 일과에서 문화시중이 얼마? 150결. 문화시중은 고려시대 최고 공무원이에요. 근데 150결에서 얼마를 지급했다? 10결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과전법이 처음 실시할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고려 말이라 그랬죠. 고려 말에 발표된 과전법이에요. 문종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시대 전식과로 가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어고 이것 네모 3번 보도록 합시다. 경기는 사전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자식이 있고 수신한 자는 남편의 과전을 받죠. 이게 무슨 전이에요? 수신전이죠. 수신전을 지급한 게 언제예요? 과전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꽤 사료입니다. 과전법을 설명하고 있는 사료다.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이러는 과정에 동그라미 5번 토지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공전 사전에 관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는 방법을 채택하세요.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전법이 시행되다가 세조 때 직전법으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법이 어느 왕 때 등장했다? 세조 때 등장하고 있었던 직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직전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떤 거냐면 부인한테 준 토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신전이라 그랬죠. 어린 자식한테 준 게 뭐라 그랬습니까? 휴량전이라 그랬죠. 근데 과전법 당시에서는 수신전이나 여기서 어린 자식한테 줬던 휴량전이 반납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반납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국가 토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전법이 나왔다. 그러면 직전법에서는 이것을 수신이나 유량전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조가 이 제도를 실시했던 이유는 이게 반납이 안 되면서 관리들한테 줄 토지가 됐다? 부족했다. 그리고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왕위 찬탈에 기여했던 사람한테 준다 안 준다? 줘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훈구파 경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중앙집권과 나름대로 국가재정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전법이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거의 반납이 안 됐다는 거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직전법은 누구한테만 준다?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 경기 쪽에 토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나오겠다. 그러면 앞에서는 현직하고 전직한테 주고 여기는 현직한테 주죠. 현직을 뭐라 그랬습니까? 직관이라 그랬죠. 직관한테만 토지를 주는 제도. 이게 우리가 말했던 직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나름대로 문제점도 나오고 긍정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의 토지 지배는 커졌다 줄었다? 커졌지만 문제점이 나와요. 왜? 내가 죽었을 때 이것을 안 주다 보니까 내 가족의 생계에 문제점이 등장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관리들은 토지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면성으로는. 농장의 확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과도한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직전법에서
관수광업제로 나오는 배경은 관리들이 과도하게 농민으로부터 무엇을 걷는다? 수조를 한다. 과도한 수치가 관수광업제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관수광업제는 어느 왕 때 나왔던 제도다? 성종 때 나왔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현직 전직이었죠. 여기는 현직이었죠. 여기는 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전이나 직전법에서는 수조를 누가 했다? 관리가 했던 거예요. 근데 관수광업제는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받아서 관리한테 준다. 그러면 관리의 농민에 대한 수조 행위를 어떻게 됩니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도 여전히 국가 토지 배력은 강화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관수광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성종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관수광업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를 더 봅니다. 공무원들은 일정 봉급을 농민한테 일정 봉급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거뒀죠. 이게 봉급이니까 걷어가지고 이게 거둘 때는 뭐라고 하냐면 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의 일부를 국가한테 뭐로 내냐면 세로 내요. 근데 조에 얼마를 내냐면 15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근데 관수광업제는 국가가 받아서 공무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100을 받아갖고 100을 주고 일부분 10을 받는다.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100을 받아 공무원의 봉급이 8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80을 주고 20을 남겨버리겠죠. 결론적으로. 안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와 세의 구별이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멸된다고 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관수광업제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이 관수금 실시되면서 농장이 무지하게 커져버려요. 농장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국가는 공무원한테 무엇을 줄 수 없다? 토지를 줄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녹봉제가 16세기 명종 때 나온다. 그러면 토지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국가의 토지 배령은 강화됐다 약화됐다? 강화됐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주와 정객은 계약관계라 그래서 전주 정객제라고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한다? 지주 전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관계가 지배관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주는 결론 누구였습니까? 공무원들이죠. 공무원의 지배관계가 더 커진다. 이 말로 넘어가는 게 이게 토지제도 변천과 관계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사례를 보면 직전법 사례에서 여러분이 보실 게 네모 1번, 네모 2, 네모 3, 네모 4가 이쪽 결론들이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2번, 3번, 4번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또 날개편에 가니까 관수광급제 사료가 등장하게 돼 있죠. 결론들이요. 근데 2번은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마지막 줄만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서너 줄이에요. 만약 관이 직접 직전세를 거두어 전주에게 준다면 그 폐단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관이 걷어갖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도다? 관수광급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그러면 녹봉제가 나올 무렵에 농민은 잘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농민이 못 살다 보니까 못 살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밀란이죠. 이게 명종 때 나왔는데 명종 때 밀란은 뭐가 있다? 임꺽정은 안 있다. 우리가 이걸 추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세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뒤로 가면서 세금제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조금은 지우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몇 개가 등장하느냐? 세금은 크게 세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가 있죠. 공납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전세는 어디에 부과된 세금? 밭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납은 집에 부과된 세금이죠. 호에 부과된 세금. 역은 어디에 부과된 세금은 사람한테 부과됩니다. 근데 사람 머리에 부과된다 그래서 인두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세에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전세.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영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공납, 조선 후기 때 나왔던 숙종 때 완성된 세금제도. 이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이 여기서 나오고, 역이라는 것은 군역과 요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군역을 좀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군역으로서 영조 때 나왔던 무슨 법이 있어요? 균역법이 있죠. 그러면 이 세 개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의 주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동법과 균역법에 있고, 좀 더 대동과 균역 중에 좀 더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게 뭐다? 대동입니다. 대동이고, 영정법은 좀 더 중요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금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금과 관계되면서 전세였던 세금 제도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3번이 되겠네요. 토지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전세가 나오는데, 전세 변청 과정을 보면은 과전법이 처음으로 나와요. 세종 때 가면은 무슨 법이 등장한다? 수등이척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공법이라 해도 관계없어요. 공법이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러다가 조선 후기 때 가면서 나왔던 세금 제도가 무슨 법이다? 영정법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 영정법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근데 이쪽에서 시험 문제를 그래도 좀이라도 더 내는 쪽은 어디다? 조선 세종 때 나왔던 공법이나 수등이척법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신경을 써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과전법은 고려 말에 나왔는데 토지제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고려 말에 우리나라 농민이 공무원한테 내는 세금은 얼마를 낸다 그랬습니까?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라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과전법은 10분의 1이었다. 이때 1결당 내는 것이 얼마다? 30대였다. 근데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농민은 수확량에 얼마를 내고 있었다? 2분의 1을 내고 있었다. 그러면 농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안 했다? 했다. 여기서 잠깐. 과전법은 누구한테 준 토지였다? 사대반된 토지였다. 근데 혹시나 과전법에서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이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있을 리가 없어요. 과전법은 결론은 뭡니까? 공무원의 분급제도예요. 그러면 농민이 공무원이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농민한테 토지를 지급했다, 이 말이 나오면 잘못됐다는 거.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1을 한다. 근데 이 10분의 1인데 수확량에 따라 내는 세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손실다범법이라 해도 된다 그랬고,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범 손실법이라 해도 관계는 없다 그랬죠. 10분의 1은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제도가 세종 때 가면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공법이다, 또는 수등이척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등이척법이라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요 척자가 자척자예요. 자를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수등이척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등이척법은 이것도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하게 됩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인데 이때는 공무원이나 농민의 여론조사까지 들어가요. 책에 따라 얼마의 사람의 여론조사가 있느냐, 이게 좀 다른데, 어떤 책에는 18만 명, 어떤 책에는 17만 명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등장했던 법으로서 우리나라 최초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론조사가 2번 나왔네요, 법에서. 수등이척법 나왔죠. 성종 때 나왔던 무슨 법? 관수관급제도 나왔죠, 결론적으로요. 이게 여론조사라 그랬어요. 2개가 대변인 여론조사다. 그러면 여론조사 나오는 수등이척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등이척법은 2개로 나눕니다. 전분 6등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다. 염분, 구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풍융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눈다? 9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토지의 비옥도와 풍융에 따라서 나눈다. 그러면 전분육등은 6등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읽어봅시다. 1등 전의 토지가 이만큼이다. 100은 아니에요. 2등 전의 토지는 이만큼으로 좀 더 커집니다. 4배는 아니에요. 커진다. 왜 그러냐? 일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결은 일정한 수확량이 나오는 토지예요. 예를 들어 일결은 300도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미 한 가마니가 나오는 토지를 일결로 보자. 요즘은 가마니 단위가 아니니까 키로 단위를 기본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 쌀 100kg가 나오는 토지를 일결로 보자. 그러면 비옥한 토지는 면적이 적어도 되겠고 척박한 토지는 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를 달리하면서 면적이 다르다. 다만 1등전이나 6등전이나 수확량은 일결이면 같다. 얼마로? 예를 들었던 100kg로 같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고 염분구등은 풍융에 따라 나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염분구등을 나누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상중하로 나누고 여기서 다시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러면 각 단계가 다시 3개니까 9개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년부터 어느 년까지? 하년까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은 풍입니까? 형입니까? 풍이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상상년이었을 때 얼마를 내고 1결당 20도를 내고 하년이었을 때 얼마를 내고 4를 내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2씩 줄어가면은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2씩 줄어가면 딱 떨어진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염분구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은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서 나오지만 한 번은 또 어디서 나온다? 통일신라 민정문서에 나와요. 호를 몇 등급? 9등급이에요. 그때도 상상, 상중, 상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로 많이 낼 때가 얼마입니까? 20도죠. 그러면 과전법에서 얼마를 내던 것이 30을 내던 것이 여기서 20을 내고 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합니다. 토지에 대한 국가 수입이 늘었다, 줄었다? 줄었겠죠. 근데 실제로 줄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고려 조선왕조 개창 무렵에 토지 결수가 얼마라겠다? 100만 결이라 그랬지만 세종 무렵에 가니까 160여만 결까지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 결수가 여기서 예를 들어 100이었던 게 여기서 160여만 결로 늘어났다.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이요. 그 이유를 어디로 보느냐?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개간이 있을 거예요. 간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상으로 나온 대목을 보면은 조선 세종 때 북쪽을 개척해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사군 육진도 나오게 돼 있죠. 이것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4에서 20을 내도록 하는데 16세기 가면서 이것의 등급을 정하는 관리들이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내는 것은 거의 20두에 가깝게 농민은 내요. 근데 관리는 이것을 누구한테 올립니까? 국가한테 올려야 되겠죠, 결론적이요. 국가한테 올릴 때는 얼마를 올리냐? 8두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6두 정도 걷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8두 걷는 토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가 거둘 때는 얼마를 걷고, 예를 들어 그대로 보시죠. 20을 걷고 국가 낼 때는 얼마를 냈다? 8을 냈죠.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차이가 10이 넘는 거잖아요. 20은 누가 먹었다? 결론은 지방관과 향리가 부정부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정폐하는 과정에 16세기 말에 뭐까지 터집니까? 임진왜란까지 터져요. 임진왜란까지 터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된다? 더욱 어려워지겠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농민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정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 때 영정법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영정법은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겁니까? 인조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조 때 만들어진데, 일결당 얼마만을 걷도록 한다? 4두만을 걷도록 한다. 그러면 잠깐 위하고 비교합시다. 법으로야 20에서 얼마를 걷도록 했는데 4를 걷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16에 가다 보니까 걷는 것은 얼마를 걷는다. 국가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은 4, 6, 8 정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로 줄였다? 4로 줄인 거예요. 무조건 4만 내. 그러면 이론적으로 관리들이 부정할 수 있다 없다? 부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이득입니까? 피해입니까? 이득이에요. 왜? 얼마를 내든 거예요. 20을 내든 게 얼마를 내기 때문에? 4를 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다수 농민은 잠깐 자영농입니까? 소작농입니까? 소작농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도움이 안 되는 제도가 등장해요. 도움이 안 되는 제도가 이게 영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정법에서 일결당 얼마를 걷는다? 4를 걷는다 그랬지만 실제로 모든 지방이 4는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사료를 잠깐 봅니다. 여러분 교재, 자 날개쪽에 하면 영정법이란 사료가 나오면서 네모 1번과 네모 2번 사료가 2개가 나와요. 1번을 잠깐 봅시다.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을 실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토지의 일결에 사두 조세를 거두었다. 그러면 이 말은 영정법 개념에서 일결당 얼마를 걷는다? 4를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네 모임을 봅니다. 읽으면서 갑시다. 인조 갑술년 양전 뒤에 마침내 연분구 등을 파하였다. 삼남지방은 각 등급으로 결수를 정하고 조안, 조세대장에 기록하였다. 그 다음입니다. 영남은 상지하만까지만 있게 하고 호남과 호서지방은 중지중까지만 있게 하고 나머지 5도는 하지하로 정하여 이전대로 수세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자, 영정법에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영남지방은 어디까지 있게 한다? 상지하라 그랬죠. 이 상지하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상하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상하년에 얼마를 걷는다? 16도를 걷는다. 그러니까 영남지방은 16도까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이 4도를 낸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전의 기출문제 영정법의 실시로 6이나 8도를 걷는 지방도 있었다. 맞다 틀리다?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호남과 호서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은 전라도 지방이죠. 호서지방은 어디다? 충청도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중지중이라 그랬죠. 중중년이에요. 중중년은 얼마를 거둘 수 있다? 12도까지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다. 근데 이 세 도를 뺀 나머지는 얼마다? 4다.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요 영정법은 어디를 개편한 거냐? 전분육등을 개편한 겁니까? 연분구등을 개편한 겁니까? 연분구등을 개편한 거죠. 4에서 20을 4로 바꾼 거니까. 여기는 뭐였습니까? 토지의 비옥도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전분육등을 바꾼 게 효종 때 나왔던 무슨 법이다? 양척동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양과 척을 동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게가 1등전이라고 하면 요게 몇 등전이었습니까? 2등전이었죠. 근데 이거로 동일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척동일법에서 이것이 일결이었고 전에 이게 일결이었지만 이거로 일결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자
요 비호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누구일 거다? 가진 자들이죠. 가진 자 세금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안 늘었죠. 그러면 1억의 면적이 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일 거다? 농민들이었겠죠. 척박한 거죠. 그러면 농민의 부담은 도리어 어떻게 된다? 커져버리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양척동일법의 문제점이었다. 영정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양척동일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료를 잠깐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날개쪽에 가면 연분구등법 사료가 나오네요. 네모 1번, 네모 2번, 네모 3번이 나오는데 잠깐 네모 1번을 보도록 합시다. 토지의 조세는 비옥도와 연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거둔다. 비옥도에 따라 거둔 게 뭡니까? 전분 6등이죠. 연분의 높고 낮음은 연분 9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갑니다. 자, 감사는 가금마다 연분을 살펴 정하되 곡식의 자광이 바로 같지 않더라도 종합하여 10분으로 기준으로 삼아 소출이 10이면 상상년. 이 상상년이 얼마를 낸다? 20을 내는 거예요. 잠깐. 상상, 상중, 상하, 연이 나와 있죠. 이 단어 체크하시고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세종 때 나왔던 연분고등이다. 그러니까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연분구등으로 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상상년이면 10분, 9분이면 상중, 년, 2분이면 하년으로 각각 등급을 정하여 보고한다. 그래서 요게 연분구등을 추정하고 네모 2번 중간에 가시기 바랍니다. 상상년과 하년이란 단어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분구등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연분구등은 상상, 상중, 상하 뭐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될 때 연분구등이라는 것을 신경을 좀 써두셔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연분구등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등이척법에서 풍용을 정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연분구등이라 그랬죠. 근데 이 연분구등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굉장히 합리적인 예들은 맞아요. 20을 정해놓고 나서 흉년이 들면 덜 걷는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 연분구등을 정할 때 지역을 동일하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서울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강남구는 요즘에 강남구는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구, 어느 구를 이야기하면 좀 애매하니까 무시하고 다른 구는 갑자기 우리나라가 좁은 땅이지만 굉장히 넓기도 해요. 우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곡식들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서울을 한꺼번에 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야 문제가 없지만 다른 구, 여기 피해를 받던 다른 구는 굉장히 문제점이 크죠, 결론적이요.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 이게 여기 연분구등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잠깐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했던 게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토지제도와 하나는 세금제도를 이야기했는데 토지제도는 변청 과정을 보시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개별적인 토지제도 개념을 물어보는 것은 과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를 더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이죠. 고려 기본적 때는 뭡니까? 전식과죠. 과전법과 전식과를 비교까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대체한다. 그리고 세금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세금제도에서 가장 중시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등이척법 신경을 써두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